권순정 이재명 캠프 선대위 총괄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나에게도 순정이 있다.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스튜디오로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권순정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아닙니다. 예, 고생 많으시죠. 지금 또 게다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사실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정말 멘탈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뭐 아니 추격할 때는 이게 추격하는 맛이라도 있는데 지금은 한번 앞질러 갔다가 이렇게 또 뭐 역전 비슷하게 좀 허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그 뭐랄까요 패닉 상태라고 해야 될까? 예, 하여튼 뭐 지금 우리의 멘탈을 또 사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권순정 팀장님. 이거 하여튼 명절 때에도 이제 쉬지도 못하시고 이제 뭐 정말 계속 정세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후보께서 계속 움직이시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그리고 또 비공개 일정도 다 있거든요. 외부로 공개 안 되는 그런 거 생각하면 거의 정말 초인적인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거의 후보에 비하면 노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요. 자, 하여간 그래도 뭐 이렇게 이 땀방울이 그 나름의 그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땅을 비옥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가져봅니다. 네. 자, 그래요. 일단 오늘 NBS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BS는 35대 34. 뭐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다소도 아니고 1%포인트 앞섰는데 지난주도 1%포인트 앞섰고 맞습니다. 이번 주도 1%포인트 앞섰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NBS 조사가 사실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조사긴 하지만은 이게 진보가 과표집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맹신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표밭을 갈자. 이런 뭐 오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여심위에 올라가 있는 1월부터 이제 오늘까지 발표된 조사가 무려 한 17개가 돼요. 엄청나죠. 네. 1월 조사를 종합하면 크게 MBS의 흐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화 면접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1%포인트 우리 후보도 상승했고 윤석열도 상승했고 안철수가 한 2%포인트인가 떨어졌는데 이제 이런 흐름들은 다른 조사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번 주에 나타난 공통점입니다. 해서 이제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2주 연속 하락을 했고 근데 이번 주에 그 하락세를 끊고 그 반등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윤석열이 생각만큼 빠지지 않고 우리 후보보다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 더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MBS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안철수의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했잖아요. 아마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번 주에는 한 10% 선으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안철수가 그 표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윤석열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특별하게 자신의 안철수 이탈층들이 이제 윤석열로 가면서 우리 후보가 이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는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조금 더 벌어졌다. 하지만 오늘 기준으로도 지난주 한 3%포인트 뒤졌지 않습니까? 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포인트 정도 뒤졌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일정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슈 주도권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빠지고 우리가 올라야 진짜 좋은 상황인 건데 우리만 오르고 윤석열도 같이 오르는 거는 이게 전체 판세로 보자면은 그 뭐 미미한 변화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 지지자분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격차를 두고 앞서가는 흐름 이 흐름을 사실 좀 많이 또 기대하셨고 설 전에는 그래도 복원되지 않겠는가 그 구도가 연말연시에 했던 그 구도가 그러니까 12월 5주차
많이 올랐고 그리고 1주차에도 조금 더 올라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2주 사이에 크나크게 극차를 벌려면서 앞서다 보니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기대 수준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 방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전에 대선 이제 레이스에서 자신의 지지층들을 불려는 과정들 자체가 한 방 없이 조금씩 계속 축적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본선 역시도 2주간 우리가 저 연초와 이제 작년 말에 급격하게 올랐던 거는 우리의 능력보다는 저쪽에 헛발질을 하는 반사익적인 성격이 크지 않습니까? 김건희건도 있었고 그리고 내분도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실언으로 대표되는 자질 능력 이 부분들의 3요인들이 전부 다 총합이 돼가지고 반사익이 있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100대 100으로 자신 전력 대 전력으로 맞붙는 상황 속에서 한 방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나갈 것이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41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변함이 없다면은 지금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뒤지고 있죠. 뒤지고 있고 근데 지금 설 연휴가 남아 있고 그리고 2월 15일 공식 선거운동 이전까지도 2주가 또 남아 있고 그리고 3주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모 방송에서 불과 5년 전에 3월 9일 그때 투표를 2017년 3월 9일이었으니까 5월 9일 그중 그로부터 한 달 전에만 봐더라도 안철수 지지율에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한 4%부터 뒤졌단 말이에요. 불과 30일 정도 안 되는 시점에서. 근데 지금은 40일 정도 남았고 그리고 3%포인트, 4% 뒤지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라든지 내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걱정할 만하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선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후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후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즉 정책과 비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시체 말로 이렇게 재배가 안 되는 상황이 있고 두 번째로 구도 문제도 안철수 이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다자에서는 국민의힘의 뭐랄까 발행과는 달리 우리가 유리하기는 한 것 같아요. 다자보다 계속 간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슈 주도권이라든지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좀 움직임들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더 유리하다. 국민의힘.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금 솔직히 제가 봐서 좀 이완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완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도 그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뭐가 어떠냐 이런 식이에요. 예컨대 이제 그 윤석열이 역술인한테 조국이 대통령이 될 것 같냐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쪽에 미디어 담당자가 뭐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태도를 보면서 야 이건 사실 역술, 무속 이 부분은 무속은 저는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통령 후보로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은 배우자의 무속 논란 이 부분들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방식이라든지 그렇게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자질과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도 우리 후보의 그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능력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무속 논란 그런 부분들은 저는 단기적으로 쇼텀에서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차근차근 국민들이 기표소 3월 9일 기표소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정책이면 정책 아니면 이슈면 이슈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 인식 작용을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 이제 무속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요인들이 심리 속에서 이렇게 계속 도는 과정 속에서 깊이서 갔을 때는 네. 그야말로 후보의 자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엄청난 어떤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14,000명 이상이 나왔었고, 글쎄 말입니다. 국민들의 어떤 좀 안전, 보건, 이 재난 위기가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와 함께 자영업자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이제 알바라든지 실질적인 민생의 어려움들이 이제 정말 확산되고 있는데 5월 9일 날 3월 9일이군요. 3월 9일 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전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계속 갈 것이고 민생의 위기는 계속 갈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기표소에 들어갔을 때 내 삶과 안전을 봤을 때 누구에게 윤에게 과연 대통령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유권자들의 머릿속에서는 40일 동안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총알이면 총알, 준비하고 있는 준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로 판단을 전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런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니 이재명 후보의 뭐 인물 됨됨이나 또 행정가 정치가로서의 여러 정치력 국민들이 알 만큼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윤석열에게 이렇게 힘이 또 새가 붙었는가? 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저도 투표장까지 가는 국민들이 많은 심사숙고 끝에 결국에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찍을 거라고 능력 있는 후보를 찍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 정권 교체론이 문제입니다. 정권 교체론 이게 다른 거 다 덮어두고 정권 교체론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뭔가 판을 흔들었으면 좋겠어. 이재명은 이제 뭐 충분히 그 세상을 바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탕탕 한번 재난지원금 서울전 지급을 제안했지만은 또 역시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이제 넘지 못했고 그래서 야, 이 사람도 뭐 별 수 없는 그냥 여당 후보구나. 그러니까 많은 공약, 참신한 공약이 나와도 그냥 말뿐이다. 요거는 뭐 또 이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또 이런 염려를 또 자아내게 만드는 부분. 이게 정권 교체론하고 또 결부돼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 후보의 그 지지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최근에 그래서 좀 이제 두 가지를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층이 12월 5주차고 1월 1주차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그것들이 부동층이나 일부가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의힘 지지층을 비롯한 보수 유권자들이 저 사람으로서는 안 되겠다. 정권 교체가 안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일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중도층이라든지 합리적 보수층 중에서는 저 사람 대통령 될까? 그 부분들이 자질론과 함께 자질론이 내분과 김건희 건으로 해서 정폭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지지층이 이전에 빠질 때에는 두 가지 양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열망들, 그리고 또 한일 보수층과 중도층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 이번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 자질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인지를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후자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 규현의 의원이 있는 것이고요. 전자의 측면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론이 강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근데 그 정권 교체론이 그야말로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에도 계속 통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이제 숫자상은 상당히 큰데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권 교체론을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정부를 끌어내리는 것들 또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내 삶, 그러니까 변화의 열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했잖아요. 여타의 여러 뭐 인사 정책을 비롯해서 실패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 속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정서가 생겼는데 그 열망 자체를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들어가면은 자신의 삶을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삶을 옥죄고 있거나 나빠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다 개선하거나 그쪽으로 맞춰진 쪽으로 변화의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정권 교체 열망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열망을 아까 이제 코로나 위기도 있고 민생 위기도 있고 대전환 위기도 있는데 그러한 어떤 위기 과정 속에서 국민의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완전하게 바꿔줄 것인지 그 계획의 열망으로 변화의 열망으로 이제 바꿔낸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열망을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완전히 바꿔내는 쪽으로 바꿔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내용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그 재난지원금 이건 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전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노태우가 말이죠. 전두환한테 너 날 밟고 가라. 당선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해라.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 맞습니까? 지금 여당 후보가 갖는 프리미엄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하자고 했던 개혁안들, 입법안들 이게 뭐 관철이 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이 반대한다고 야당이 반대해서 발목 잡혀가지고 그래 180석 밀어줬으니까 열심히 좀 한번 개혁하라 해서 줬는데 그것도 못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신을 자아내게 만드는 요인이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놔도 저 또 말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송영길 대표는 그거 참 좋은데 기득권 보기 참 좋은데 좀 일을 열심히 하시고 왜 그러세요 대표님? 그거 잘하시는데 왜 그만두십니까? 이 얘기를 들어야지. 포기하면은 빤스러운 이미지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일단 지금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보도뿐만 아니라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는 자영업자의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청년 알바라든지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보편적인 지급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은 그 손실보상 이 부분들이 정부도 정부지만 이제 윤석열 측이라든지 안철수 측 같은 경우는 그냥 레토릭으로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잖아요. 합의를 안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과 민생 상황을 봤을 때는 책임 있는 여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권력을 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강력하게 메시지도 계속 내고 있고 대안도 내고 있는데 좀 답답하죠. 국민들 생각. 저는 그래서 이 공약이 참 좋은 공약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촉법 소년. 그거 오늘 보셨나요? 당연하죠. 그 SNS에도 전파를 했는데 이 좋은 공약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자면은 그거 뭐가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되더니 여당이 달라졌고 뭐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공약만 많고 이게 저 사람 당선 안 되면 결국 지켜지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저는 뭐 믿음이 있는데 코로나 방역과 민생과 관련해서는 그 후보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뭐 진짜 그분은 정말 전대민민의 정치인으로서 지지하는데 근데 민주당이 지금 아주 그 정치적 효능감이 거의 제로에 수렴되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문 대통령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아니 이번에 대법원 판결 오늘 아주 기가 막힌 판결들이 한 5가지 나왔어요. 예. 뭐 이제 박연성 심에서 나온 거지만은 김학의 무죄, 그리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유죄, 그리고 정경심 유죄, 예. 그리고 황희도 유죄. 네. 또 뭡니까?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사찰했다는 의혹 받고 예. 있는 전직 국세청장 무죄. 네. 조금 전에 오면서 제가 클리앙에서 그 글을 봤어요. 그 네. 리스트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면서 쫙 봤는데 그리고 또 가슴이 또 조혜주 선관위원 건도 있었고요. 네. 지금 완전히 네. 그 이른바 정권 말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레임덕 현상이 너무나 우수수 그냥 뭐 그 낙석같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그 모양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관료들에게 포위돼 가지고 지금 거의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이 중첩이 돼가지고 정권 교체론을 불렀고, 이런 여당에게 또 정권을 맡긴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뭐 때리고 부수고 뭐 온갖 개지랄을 떨었지만 그래도 윤석열은 판을 흔들지 않느냐. 이런 정말 정치 저관여층 정도가 아니라 그 정말 무지에 가까운, 무개념에 가까운 주장들의 힘을 얻고 있는 이런 형국. 맞습니다. 예, 이런 형국들이 사실은 좀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위한 진심은 우리 후보가 그만한 분이 없죠,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이제 민생 시기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안을 못 내놓는다고 했을 때 저쪽의 프레임들, 저쪽에 오히려 더 진심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디어가 중간에 필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미디어들이 제대로 보도 안 해주고. CCBB도 안 가려주고 검증도 안 해주고 심지어 최은순 그 말도 안 되는 무죄도 한겨레는 이제 짐을 덜었다. 윤석열이가 짐을 덜었다. 맞아요. 이딴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최소한 지금의 이제 코로나 방역 위기하고 민생 위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제 계속 이렇게 야당 후보들한테 어떻게 같이 합의하자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 좀 실질적으로 정말 국민 삶을 위해서 대안을 내놓고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얘기를 하고 규모도 얘기하고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도 안 하면 진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심까지도 좀 사라질 위기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나서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입법이나 방향들을 즉각적으로 이게 뭐 하여튼 움직이고 있다. 곧 그 가시화된다라는 믿음을 줘야 공약이 탄력을 얻는 건데 열심히 공약은 만들고 물론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95% 이상의 공약 실천율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이게 그 참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백지수표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저는 뭐 대출 규제 이 부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안은이고 그쪽의 전문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좀 답답하네요. 아니 이제 뭐 하여튼 좀 제가 현장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경청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변수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안철수 변수 이전에 좀 세부적으로 데이터들 좀 보여드릴까요? 너무 본론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사실 어제 뭐 이동영, 이재희나 이쪽에 많이 나갔을 때는 또 몇 개의 추가적인 조사가 더 나왔어요. 오늘 뭐 그 문화일보 엠브레인이라든지 MBS라든지 그런 조사가 더 나왔어요. 그래도 종합을 해봐도 무려 한 14개? 그러니까 저신뢰도 조사를 제외하고서도 저신뢰도 20대 이거는 저신뢰도 조사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정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종합해서 보면 20대 이하 30대는 반등을 했습니다. 상당폭 반등을 했고요. 제가 숫자는 말씀 안 드릴게요. 또 열심히 해서 뭐라 그럴까 봐. 그럼요. 숫자는 얘기하면 안 돼요. 서울도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또 60대 이상은 그렇게 2주 연속 크게 빠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후보가 30% 선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가 60대, 70대에서 얻은 득표율이 23, 4%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지율하고 득표율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득표율은 뭐 부동층이라든지 선택하는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이제 유효표를 중심으로 했는 거고. 투표 안 갈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는 게 이제 지지율은 여론조사죠. 부동층도 있는 겁니다. 부동층을 제외하고 득표율과 비슷하게 환산을 하면 지금 60대 이상은 30% 지지율은 한 34% 정도까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19대 때 문 후보가 60대 받은 표가 득표율 얼마라고 23, 4%라고 했잖아요. 거의 10% 지금 기준으로도 10%포인트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아, 대구 경북에서 한 10% 정도 더 얻으면은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30, 40, 50 그러니까 40대가 가장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여권의 세대별로면 핵심 지지층인데 40대에서 혜택은 많이 못 받은 그 세대긴 맞습니다. 해요. 거기는 뭐 혜택 못 받아도 정권만 계속 재창출하라. 그게 가장 제일에 나한테 해주는 뭐 공약이고 그러니까 이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3050 벨트를 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높게 50대하고 30대만 어느 정도 그 상대 후보, 그러니까 윤 후보에 10%포인트 이상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방 말씀드렸던 60대 이상의 그 경이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대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20대에서 조금 낮게 나와도 세대별로 이렇게 각 세대의 그 인구 비율이라든지 금방 말씀드렸던 지지율을 조합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이긴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세에 2030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도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40대는 굳건하고 그리고 50대도 정말로 상당히 굳건하고 그러니까 30대도 지금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인 지지율로 한 3, 4%포인트 뒤지고 있는 그걸로 지금 이제 그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요. 반등을 하고. 윤석열 2030 꼭 말씀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그 2030 남성 지지층들이 좋을 적이 온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아니 이거 오늘 NBS 조사 보니까 30대는 또 잘 나왔어요. 그건 좀 튀었다고 봐요. 아, NBS가 튀었다? NBS가 좋은 조사이긴 하지만 1000명 조사에서 30대가 인구가 한 15점 몇 % 됩니다. 그렇죠. 17%가. 그러면 할당을 제대로 다 잡았으면은 1000명 조사니까 150 몇 명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보는 거예요. 150 몇 명 조사를 해가지고 전주하고 이번 주 오차 범위가 거의 한 150명 되면 한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한 7, 8%포인트가 될 거예요. 오차 범위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14에서 16 정도 안에 변동이면은 변화가 없다라는 이제 걸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오차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한 조사로 뭐 특정한 세대 또는 특정한 지역을 변동을 의미 있게 보기는 힘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BS하고 모든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를 종합해 봤을 때 30대에서 다시 상당폭 반등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대 굳건하고 30 이렇게 나가면은 50대도 여전히 굳건하거든. 30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포인트 이상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예상외로 60대 이상이 너무나 견고해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대 그렇게 올라가고 20대만 조금만 해주셨으면 상당한 호전을 설 연휴 직후부터 할 수 있다. 60대의 그 변화의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 그리고 이재명의 기존의 정치권 인사들과 다른 일 중심의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렇지. 그리고 또 실용주의. 실용주의. 또 이재명의 또 리더십이 한다면 하는 강인한 리더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뭔가 강하게 추진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다 그렇지만 훨씬 더 그런 어떤 이재명의 강한 추진력 그리고 성과를 내는 리더십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거의 불능 상태에 빠진 기존 정치인들 대비가 되면서 어르신들한테도 어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예. 20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큰 숙제입니다. 큰 숙제고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선거 결과로 이제 말을 해주겠지만은 저는 20대들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언제 이렇게 어떤 이 사회 정치의 관심의 중심에 서봤겠어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치의 효능감을 알게 되는 세대란 얘기죠. 너무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뭐 온 정치권이 그냥 절절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만큼 이렇게 결집을 했더니 뭉쳤더니 표심을 보여줬더니 이렇게 정치권에서 응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사실? 저는 우리 20대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애를 낳았으면은 이제 아들 또는 딸 이제 맞이 정도일 텐데 우리 20대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선이니까 진짜 마음, 진심을 좀 차근히 봐달라.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우리 20대 남성들의 그 배경 그리고 생각들 공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하도 남성 20대 남성 이 부분들을 제가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보고 또 이동영 작가라든지 김용민 기자님하고 많이 얘기를 해서 여가부 폐지 입장입니다. 저는 입장이 나왔는지를 저는 공감을 완전히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공감한다는 전제로 이렇게 한번 봐달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주장이 실현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20대 남녀의 삶이 바뀌는지,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주거 문제라든지, 그렇지. 그리고 알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알바 안 떼이는 문제라든지, 사실 떼이는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20대의 삶을 규정하는 이 환경을 개선하고 바꿔낼 수 있고 근데 그런 어떤 20대가 지금 주장하는 그 주장이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심 그리고 공감의 폭이 실제로 여가부 폐지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20대의 삶을 바라보는 공감의 폭이 그걸로 다 완전히 넓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20대 청년들에 대한 공감의 폭이 어느 후보가 더 넓은지 실제로 20대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진심은 누구한테 더 많은지를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견해차는 있을 수 있어도 20대 남성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가장 가성비 높은 정치인은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보다 지금 20대 남성들, 여성들의 어떤 정서하고 제가 겪은 이재명하고 훨씬 더 가까워요. 이재명 엄청나게 쿨합니다. 아마 돌아다니는 이재명계의 잼계에 돌아다니는 그 밈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두 사람 비교해보면 제가 봐도 윤석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많아요. 그럼요. 근데 이재명 그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찌승사대가 있잖아요. 그 찌스라는 밈이 나왔는데 그 처음에는 부정적인 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찌스는 이제 완전
엄청난 거대한 어떤 변화, 아니면 완전히 파괴적으로 뭘 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 50대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그 찌시라는 단어를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감정적으로. 그럼요. 근데 아니 윤석열이 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항을 받아들이겠어요? 모 방송에서인가 어느 방송에서 박시영 TV에서 나와서 찢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 밈을 받아들이잖아요. 웃으면서 찐 나왔네, 찐 이랬죠. 네, 이재명 맞아요. 후보가. 예. 예. 근데 그 기본적으로 상당히 쿨한 성격이고 그 20대의 정서, 그 밈의 정서를 다 알아요.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에 그 이제 순번으로 이제 글을 직접적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계속 커뮤니티를 계속 봐요. 예. 그래서 네. 그런 20대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정서, 쿨함,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이재명이 훨씬 20대 남성 여성과 가깝다. 네. 윤석열하고는 저는 매치가 안 돼요. 아이 그럼요. 그 사람은 뭐 내심은 말할 것도 없고 민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진짜. 네. 저는 단언컨대 윤석열이 집권하면 2년 안에 사달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안에 저는 뭐 탄핵 소리 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그거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마치 2016년에 새누리당도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박근혜 탄핵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20대 남성 여성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오늘 이태원 클래스 법을 이제 나왔습니다. 합법소년 연령 하한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불법적으로 샀을 때 단순히 자영업자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 20대가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검토도 이태원 클래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주택이라든지 청년 대출이라든지 그런 어떤 청년의 경제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보편적인 접근법의 정책뿐만 아니라 흔히 말해서 20대 남성들이 지금 바라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것이 오늘 이태원 클래스법입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가슴을 적시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자영업자들하고 편의점주한테 다 갔어요. 아니 그분들이 생존도 힘든데. 맞아요. 아니 그 증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성년이야. 그래서 술이나 담배를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 책임을 왜 어떻게 사업주가 다 집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도 조그만 불공정 체제, 불공정 질서의 현실, 프랙티스라고 생각해요. 그것들 바꿔야 됩니다. 그 바닥 정서까지 다 헤아릴 줄 아는 대통령. 윤석열한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 못해요. 그래서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꼭 하나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청년의 삶으로부터 접근하는 정책들도 제시하고 계속 할 거지만 오늘 이태원 클래스법처럼 완전히 쟤네들은 왜 저런 정책을 제시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보이게 계속 그런 부분들, 합리적인 부분들, 20대 남성이 주장하든 여성이 주장하든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ARS RDD 조사는 왜 하나같이 그렇게 윤석열에게 유리한 조사로 나올까요? 이게 지금 통계를 내보면 이게 사실은 그 팀장님은 전문가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우리 저같이 이제 또 우리 많은 네티즌이나 이 시민들은 오차범위 안에서의 우열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도 정서가 그래요. 왜 NBS 오늘 1%포인트 차로 이기는 거 나오고 힐링된 분들 많습니다. 수요일 날 나왔던 YTN 리얼미터 자영업적 조사가 무선이 뭐로 되는지 아세요? 무선이요? 예, 무선 조사. YTN 리얼미터 LS 조사가 무선이 뭐로 되는지 아세요? 휴대전화 조사? 예. 그 가상번호 됐어요. 가상번호. 예. 리얼미터가 이제 가상번호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때는 다른데 여론조사 공장인지 PNR 여론조사 공정은 한 4% 포인트 차이는데 YTN 리얼미터
가상번호 조사는 9.1%포인트가 이재명 후보가 뒤지게 나왔어요. 제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차범위 아니지 그거는 아니요 RDD라고 해서 네. 그 이재명 후보한테 항상 불리하게 예. 아주 체계적인 방식으로 가상번호에 비해서 불리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전화 면접으로 해도 네. 지금 희한하게 저 글로벌 리서치하고 JTBC는 한 주는 가상번호로 하고 한 주는 RDD로 하더라고요. 희한해.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이겠지. 뭐 심심해서 하나는 RDD, 하나는 뭐 저 면접.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상번호 이렇게 했겠나? 예. 이제 궁금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저도 이제 그 하도 이제 김용민 이사장처럼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그래서 봤는데 10년 또 그래서 리얼미터는 리얼미터는 저 구라미터다 뭐 이러면서 비난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오해하시는 면들이 네. 더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래서 말 좀 마치면은 그 JTBC 글로벌 리서치 그 가상번호로 하거든 아니면 RDD로 하거든 네. 별 차이 없거나 오히려 RDD가 이재명 후보한테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LS로 조사한 YTN 리얼미터 가상번호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이 RDD가 조금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게 나와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RDD나 가상번호나 크게 차이가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 자체는 샘플링 조사는 모든 샘플링 조사나 일부 뽑아서 하는 조사는 네. 이 여러 골고루 샘플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네. 모든 편향이 있습니다. 그 편향을 어떤 후보한테 불리하게 유리하게 그 방향을 잡아보면은 모든 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불리하거나 하는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편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RDD나 가상번호도 이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LS나 전화 면접도 이해를 하는 게 좋고 특히 우리 지지층들은 조울증이 오시더라도 가능하면 일부 조사 아주 극히 일부 조사는 완전히 저 조사는 좀 뭔가 문제가 있으라는 것을 제한 조사는 가능하면 받아들이는 게 좋다. 우울증이 오더라도 그리고 받아들이더라도 이재명이 이긴다. 그래도 예. 결론은 이긴다 이재명이. 예. 이기니까 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다. 네, 그래요. 그 저기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저쪽으로 예. 들어간 사람들, 국민의힘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권순정이 누굽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 캠프에 저기 누가 데이터 분석하는지 데이터 분석은 해서 보고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런 팀들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이준석이 직접 하나?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의도 연구원은 하겠죠. 예. 원래 대부분의 지금 박시영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보통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민주당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이런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예. 잘 안 한다? 저쪽 당은? 당연히 하죠. 여의도 연구원이 예전에는 LS 기기까지도 해서 지금도 아마 계속 돌리고 있을 거고 그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맞다. 그러니까 TV에 출연하는 여론조사 그 전문가를 제외하고 네.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 업계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 계열의 그 보수 정당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개입하겠죠. 네. 근데 그들보다는 우리 권순정 팀장님 비롯한 이런 분들이 훨씬 실력. 저는 제외하고 지금 우리 쪽과 가까운 또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우 뛰어나죠. 뛰어나다. 예, 그 데이터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2016년 이후로 거의 모든 선거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여기 모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희한한 게 이재명 후보도 데이터를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숫자를 좋아하고 이해찬 후보 유명하잖아요. 네.
데이터 엄청 중시하고 숫자 좋아하는 사람. 이해찬 대표님. 모르세요? 이해찬 전 대표가 네. 그 데이터를 엄청나게 중시합니다. 네. 데이터 없이 그냥 멋대로 갔던 당대표도 있었습니까? 겐또로 안 합니다. 그분은.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나 예. 그러니까 보면은 대승했던 가능하면 치밀하고 치밀하게 사고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데이터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해찬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도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돌아다니는 곳은 한마디로 지금 데이터상 뭔가 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싶은 곳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오늘 어디 가고 이번 주 서울 메타버스하고 다음 주 경기하고 언제 뭐 하고는 그렇지. 그냥 말로 해서 그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심지어 뭐 일정 팀 할 때도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하고 전략적인 고려사항 요 부분들까지 해서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확 그냥 안심이 되고 막 신뢰가 생기네요. 믿으시라니까요. 아니 지난주 거짓말 아니라니까. 부산 울산 경남 가셨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 이번에 NBS 조사 결과 좋게 나왔어요. 이기는 걸로 나왔어. 근데 항상 메타버스를 돌았을 때 그 희한하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그 데이터를 종합한 데이터가 항상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TK에 지난번에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가 12월 5일이었거든요. 네. 기억하세요? 12월 5일 날 우리 후보가 경북대 가서 강연회 하고 서문시장 바로 가버렸잖아요. 대구 서문시장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습니다. 예. 그때부터 그 TK가 그때 제일 처음 그 이전에는 우리 후보 지지율이 10% 중반에 머물렀는데요. 중후반에 머물렀는데 쭉쭉 올라서 25%까지 올랐어요. TK에서. TK. 야. 그러니까 물론 좀 안동은 고향이기도 하고 박정희의 향수가 강하게 남아 있는 곳이 TK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박정희 멘트를 알리신 것도 실상은 박정희의 리더십과 우리 그러니까 이념적인 지향성, 정책적인 어떤 뭐랄까 색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전히 리더십만 보면은 박정희의 리더십하고 이재명의 리더십이 강력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을 중시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산업화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 성장을 중요시했었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산업 재편의 전환기에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될 시기고 그 리더십. 그래서 고향이란 것도 있고 박정희가 하고 아주 교차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메타버스를 돌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는 희한하게 데이터상에서 지지율이 올라요. 그 후보로서도 최상이지만은 전략가로서도 아주 전문가 이상이네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제가 본 가장 정무적인 감각,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라고 하면 그렇고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참모를 해도 우리들보다 더 잘했을 사람이죠. 참모형 그 인사와 그러니까 리더인데 그 참모형 스타일과 그리고 리더형 스타일이 따로 있지만 이분은 그걸 다 겸비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리더형인데 일단 꾀돌이고 스스로가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고 꾀돌이고 디테일에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참모형 인간이 갖춰야 될 금방 말씀드렸던 덕목이잖아요. 거기에도 강하고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끌고 나가는데도 유능해요, 사실 이재명이. 근데 이제 리더로서의 역량은 이미 우리가 다 아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이라든지 정무적 판단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해요.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한테 아쉬운 점이 이런 소확행 공약 참 훌륭한데 이건 진짜 그 공약으로도 훌륭하지만은 이 후보가 도대체 우리 민생에 이 저점에 있는 구석진 곳에까지 다 들여다보는구나라는 느낌을 준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데 근데 큰 판을 흔드는 무언가를 지금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지금 카드를 갖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설 연휴 직후에 지금 우리가 부동산 공급 정책을 지난주에 지금 너무나 많이
내놔서 우리 일반 국민들도 우리 지지층들 잘 모르실 텐데 좀 찾아보세요. 저는 거의 봤죠. 메가 수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나왔고요. 311만 호. 청년 공약도 저쪽과는 잽이가 안 되게 되고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인 어떤 모순이랄까 위기랄까 그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정책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다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청년 기본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반 청년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설 딱 지나고 나면은 엄청난 정책 공약이 하나 나올 겁니다. 아, 뭘까요? 그 얘기는 못 하죠. 그게 이제 그 논쟁적이면서도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이재명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태원 클래스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거는 카테고리가 이제 불공정 체제를 해소하는 거고 소확행이잖아요. 그렇죠. 카테고리가. 이제 그게 한 50여 개가 이미 나왔고. 이미 나왔어요. 그 트랙으로는 따로 지금 계속 여러 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있는데 설 직후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산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후보가 좋아야 되고 구도도 괜찮아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후보의 어떤 자질과 능력의 측면에서는 안철수나 윤석열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기대감을 주는 그 내용, 정책과 비전의 측면에서도 사실 압도하고 있는데 그 총알들이 계속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서 지금의 지지율, 지금 물론 이제 반등을 했고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의 지지율로 판단하지 말라. 그 이재명의 역량, 그리고 이재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총알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순항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 전혀 우울증에 걸리지 말라. 걸릴 수밖에 맨날 지지율 나오니까 이해는 하는데 너무 그렇게 불행호로 돌리시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캠프에서 보기에는 지금 순항하는 것이다. 그럼요. 제갈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동형 TV에 가서 EJ 가서 제발 좀 꽁으로 먹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떤 건? 꽁으로 먹을 생각. 꽁으로 먹을 생각하지 말라. 그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었고 이제 민주당한테도 하는 말이었다고 보는데 우리 지지층은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정치 지형이나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이 정치 지형이나 여론 지형에서 연초에 봤던 그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저쪽에서 완전히 그 내분 상황에서 그 지지율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0대 100으로 서로가 완전한 채로 맞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대 100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사실 다자구도가 아닌 대선에서 다자구도인 대선에서 민주당이 받는 득표는 대개 40%인 것 같아요. DJ가 40% 얻었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지난번에 탄핵정국에서도 41.1%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받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상은 와 이건 정말 이런 구조에서 지금 아직은 한 35에서 40 그 사이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뭐 투표 안 할 사람들까지 다 합친 거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현재로서 받고 있는 표는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작업을 남겨놓은 건데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는 공약과 앞으로 비전은 얼마든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조바심 갖지 말고 차근차근 마음을 얻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있고 양극화, 그러니까 그 양 후보 쪽으로 각각의 지지층들이 묶여 들어가는 폭이 커지는 그 양극화가 심화되긴 하지만 이제 D 투표율로 갈수록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보수층 내에서도 합리적 보수층이 있듯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결국에는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코로나가 14,000명이 나오는데 대통령
그 선거가 누가 되든 간에 끝나도 이것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과연 윤석열한테 이게 맡겨놓으면 이게 코로나가 잡혀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것이 정책이고 그것이 후보의 자질인데 자신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라 그냥 순항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설에 예. 그 20대가 있으시면은요 한 10만 원씩 세뱃돈 주세요. 좀. 어? 매표 행위는 아니고 네. 아니 뭐 어른이 무슨 뭐 후보를 대리해서 뭐 선거 운동하는 건 아닌데 저한테 말씀드린가요? 예? 저한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 뭐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20대 만나면은 네. 10만 원 봉투 잘 만들어 가지고 네. 20대들한테 다 주고 야 알지? 뭐 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선대에 대해서도 네. 20대 분이 있어요. 네, 20대 네. 여성분이고 네. 그분하고 또 20대 남성 이제 우리 쟁결에서 많은 얘기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네. 이렇게 네. 물어보기도 하는데 네. 돈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친척 중에 한 뭐 생각해 보니까 한 1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어떻게? 예? 100만 원이네? 아이고, 그 지금 이재명이 안 되면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100만 원이 아깝습니까, 지금? 그 매표형입니다? 아, 매표형입니까? 예. 절하고 주는 건가? 아, 그렇지. 걔네한테 절하고 내가. 걔네한테 절하고. 야야야. 절 받고 해야지. 절 받고 해야지 매표형이 아니지. 알겠습니다. 절 받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빳빳한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야겠네요.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매표를 하다 매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세뱃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이념 성향별 조사 참여율을 이번 주 상당히 많은 조사 발표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걸 종합을 해보면은 여전히 그 진보층의 조사 참여율이 27%이고 보수층은 32%입니다. 아, 그래요? 5% 포인트 뒤져요. 근데 이걸 좁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응답 비율. 네. 네.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딱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네. 진보층 중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윤석열과 관계 잡혀요. 그러니까 모 조사에 따르면은 LS 조사이긴 하지만 최근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진보층에서 거의 20% 가까이 나왔어요. 상상하기도 힘든 수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실망한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에서도 실망한 진보층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재명을 당선시키기에 뛰는 사람으로서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이 진보층 내에서도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경기도 메타버스를 후보님께서 하시다가 그런 연설을 하신 게 있어요. 5,000표 차이로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 원래 우리를 찍어야 되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거나 이제 조금 조용히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힘만 모아도 그 5,000표는 훨씬 저는 넘어선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은 저는 상상하기도 싫은데 이게 이런 상황이 안 나오려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5,000표로 딱 까보니까 졌더라.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5,000표 때문에 예. 윤석열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과거적으로 퇴행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민들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 5,000표는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지층,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진보층은 내부적으로 서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도 네. 다 끌어보여, 다 대동단결해야 된다. 예.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흔히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서 이제 조금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비하하지 말고 설득하고 해서 함께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절박합니다. 예, 절박합니다. 이게 아주 무난하게 질 수도 있다는 점, 이 점 감안하시고 그리고 여론조사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망 어린 표현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받으세요 좀. 맞아요. 받고 꼭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3월 9일까지 02로 오는 전화 무조건 다 받으시고 070으로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부분이 허경영이라고 해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받고 허경영이면 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02나 080으로 오는 거 있으면은 다 받고 그래서 여론조사 끝까지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중간에 하다가 좀 기분 나쁜 게 나왔다고 끊어버리면은 앞에 했던 게 다 그냥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권순정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내년에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겠습니다. 음력 내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